여러분들 꼭 보라고 영상 편지도 넣고 그러니까 프라임이나 그런 걸 넣겠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랑 나갈 부분은 여러분들 원어민 8호로의 문학 2강이고요. 저랑 또 1시간 반 수업 진행한 다음에 원장님과 독서 2강 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제 내신 대비 다음 주까지 이제 정규 수업이고 다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가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맡은 학교들의 교과서를 좀 봤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아우분들이 계시네. 교과서를 봤는데 그렇죠. 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과서 독서 지문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아마 교과서 지문만으로 시험을 안 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게 될 뭔가 9월 모의고사라든가 그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학교에 같은 경우에 수능 특강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수능 특강은 3학년용이긴 한데 교과서 독서 지문으로 시험 내기가 어려우니까 수능 특강 지문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그렇죠. 수능 특강 형태, 한마디로 수능 독서 지문에 조금 익숙해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문학은요, 당분간 할 일 없죠? 좀 여유롭게 들어주세요. 그렇지. 대충 하라는 거 아니고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다음 학기에는 독서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문학이강 내용 나가보도록 하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론 좀 짧게 하고 여러분들과 이제 준비된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이론의 제목부터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읽어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본다라는 건 뭐고 읽어라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지금 문학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사실 문학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질문으로 해주시는 많은 내용이 저는 제가 안 배운 시, 안 배운 작품은 손도 못 대겠어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학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계셔서 그래요. 사실 저는 내신 문학보다 모의고사 문학이 훨씬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내신 문학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걸 모르면 못 풀지만 모의고사 문학은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지문이라는 것을, 처음 보는 작품이라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에 들어있는 어떤 깊은 해석이나 이 시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정확한 어떤 사실이나 어떤 팩트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읽어라라는 것은 여러분들 거기 너무 해석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먼저 뭘 파악해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더 집중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나왔네. 이렇다고 말하고 있네. 나는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문제 같은 데서 그런 문제에서 해석이나 감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모의고사 문학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데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학에 좀 미안한 말이지만 모의고사 문학에서는 오히려 해석 감상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품에 드러난, 지문에 드러난 사실관계를 오히려 잘 파악하신다면은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멋있게 지어진 말이지만 충분히 의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문학을 대하실 때, 특히 모의고사 문학을 대하실 때 뭔가 막 숨은 의미 찾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은 사실관계 파악하는 거에 집중해보세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노란 글씨 한번 보시면요. 우리 문학 득점, 문학의 고득점의 출발은 뭐다? 깊은 감상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 파악이다. 맞습니다. 지문에 드러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점수를 담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방금 했던 얘기를 그냥 두 가지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죠? 있는 그대로 본다. 우리가 문학 지문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해석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의 파악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실을 파악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현대시 아닌가? 처음 보는 현대시 모르겠어요. 그럼요. 그 시인이 어떤 일생을 담은 시인데 그게 쉽게 파악되면 이상한 거겠죠. 하지만 모의고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건 뭐예요? 화자라든가 이거 누가 쓴 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현대시 잘하려면 상황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이번 주 세븐데이즈 얘기 좀 해볼까요? 안 푸신 분들이 많아서 좀 그런데 이번 주 세븐데이즈 현대시 뭐 나왔어요? 시잖아요. 자연물 낙엽이 지는데 막 사람들끼리 인사해 그거 나왔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낙엽이 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보다 순수하게 그 상황. 어떤 자연물들이 낙엽, 가을이 돼서 지고 있고 사람들은 그거를 보다가 갑자기 인사를 하는 등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구나. 그 정도만 파악하셔도, 그 정도의 상황만 파악하셔도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깊은 의미는 보기에서 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먼저 힘써보세요. 이래야 문학이 좀 쉬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나와있죠. 사실이 먼저고 의미는 그 다음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다음 단계입니다. 생각보다 그 문제들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은 사실관계 파악에 굉장히 신경 써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문학이 여러분 훨씬 쉬워져요. 왜냐면은 뭐 독서랑 비교를 해볼까? 독서에서는 보통 이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지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새로 알게 될 모르는 정보가 뭐 한 15가지 나온다고 치면은 문학에서는 어때요? 짧잖아요.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새로운 정보는 한 6, 7가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쉬워질 수 있거든요. 이제 모르겠어요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나 화자 같은 겉으로 드러난 내용을 파악하는 걸 먼저 신경 써보십시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그 내용이었고요. 밑에 있는 3가지 태도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여러분 잘하는 분일수록 이 3번째 태도를 잘 신경 써주세요. 문학 쉽지. 오만하지 않습니다. 오만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읽는 게 그래도 중요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태도 살펴봤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서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여러분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학 장르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소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중에 분명히 싫어하는 문학 장르 있을 겁니다. 혹은 잘하는 문학 장르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오답률이 높은 장르일수록 한번 여기 있는 방법을 대입해서 읽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는 이미 읽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걸 발전시키는 걸 신경 쓰시고 저는 그냥 읽습니다. 그냥 읽어서 맨날 그냥 틀립니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내가 약한 장르에서는 이 방법을 응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전소설 한번 볼까? 고전소설 어떻게 읽으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거 아닙니까? 인물 위주로 읽어요. 인물이 많이 등장하면은 관계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정말 훌륭한 방법이지. 두 번째, 그렇지.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을 때 얘가 그냥 땅 등장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앞에 등장한 친구랑 원수라던가 뭐 앞에 등장한 친구의 부모님이라던가 하는 관계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면 그 새로운 인물과 이전에 나왔던 인물의 관계를 반드시 찾아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잠깐만, 이거 다 중요한데? 세 번째 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고전소설에서 이거 인물을 지칭하는 말만 잘 찾아도 사실 되게 쉬워지거든요. 여러분들 읽은 고전소설 다 어때요? 처음에 뭐 김철수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뭐 김한림, 나중에 뭐 김승상 막 이딴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인물의 지칭어가 이게 앞에 나왔던 김철수를 부르는 말이야. 이런 것만 잘 체크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번째, 왜 이렇게 좋지? 네 번째 거 한번 볼까? 공랑이도 중요할 수밖에 없죠. 제가 소설에서 항상 강조하는 뭐 인물, 사건, 배경, 장소적 배경에 대한 문제거든요. 공간을 이동했다? 그럼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공간 이동에 신경 써라. 문학 작품에서 보기 먼저 읽어라. 여러분 고전소설은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쓰셔도 되겠는데요. 그만큼 좋은 겁니다. 솔직히 이 앞에서는 제가 이거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갑자기 고전소설을 예를 들어서 봤는데 5개 다 제가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중시하면서 실제 시험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보셨듯이 이런 내용이 훌륭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내가 특별히 약한 장르다 생각드는 게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방법대로 읽어봐야겠다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수입해서 적용해 보세요.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전소설을 예로 들었는데 실제로 고전소설의 방법들은 제가 실제로 쓰는 방법들이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약한 장르 위주로 요거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 내용은 이제 너무 지겹죠? 보기 문학작품이면 보기 먼저 읽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 각 장르에서 보기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 라는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역시 한 번씩 다른 내용이니까 보기에 이런 게 나오니까 미리 읽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읽으면서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밑에 있는 핵심 원칙 5가지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표로 만들어 놓은 내용이니까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고 복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좀 한번 할 만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갈래복합이라는 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갈래복합이 뭔지는 아십니까? 예, 아실 거예요. 모의고사 많이 푸신 분 문학에서 갈래복합이라는 건 뭐예요? 보통 현대시나 고전시가 나오고 여기에 수필이 더해지는 형태가 나오죠. 요 세트를 여러분 갈래복합이라고 해요. 그럼 그 갈래복합은 어떻게 읽으랍니까? 그렇지. 시는 원래의 독해법을 그대로 적용해 쓰고요. 수필이 나오면은 마치 독서지문처럼 읽어라 라고 나오고 있죠.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수필입니다. 예, 항상 1등급 봤던 친구도 수필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겠어요? 수필은 제가 늘 강조하네요. EBS 연계가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처음 보는 수필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히려 고득점자일수록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수필을 읽을 텐데 그거 나 파악 못할까 봐 두렵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왜냐? 수필은 원래 쉬운 글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신 때도 다 공부했었잖아요. 수필은 어떤 신변 잡기적인 굉장히 쉬운 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시험장에서 실제 내년에 수능시험장에서 반드시 처음 보는 수필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쫄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방법은 여러분 수필 우리나라 지금 고교 교육과정이나 그렇죠 이 모의고사에서 수필이라는 형태는 어떤 좀 근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근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번에 이제 내신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내신으로 한번 가볼까? 안 하고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기말고사 때 수필 뭐 나왔어요? 타초 나왔잖아요. 타초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타초를 샀던 인물의 경험으로부터 그 생명을 대하는 어떤 인물의 깨달음 같은 게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고교 과정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수필은 경험이 제시돼요. 이 경험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이나 교훈이 제시돼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수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수필이 나온다면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생각들을 도출하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나 교훈을 도출하고 있구나, 약간 이 정도의 형태적 특성만 기억하셔도 아마 처음 보는 수필을 읽기가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경험과 그렇지 깨달음과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강조하는 내용은 이 내용이고 우리 이론책에서 강조하는 독서지문처럼 읽으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요거 넘어가 보시면은 독서지문처럼 읽으라는 말은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이 5가지의 방법을 말합니다. 이 5가지의 방법처럼 읽으면은 수필을 독서지문처럼 읽을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여러분 2번이에요. 2번 뭐라고요? 제가 수필 뭐라고 했죠? 경험으로부터 도출한 깨달음과 교훈. 그렇죠. 필자의 관점이나 주장을 파악하라고 했죠. 이 관점과 주장이 바로 교훈이자 깨달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독서지문처럼 읽어라 하고 5가지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2번은 꼭 기억해 주세요. 수필에서는 이게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필자가 이런 생각, 이런 관점, 이런 주장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면은 수필 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요.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3번 내용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수필을 보면은 경험은 하나인데 하나의 경험으로부터 2가지의 깨달음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번 주 세븐데이즈로 가볼까? 이번 주 세븐데이즈 수필 뭐 나왔어? 노마설 나왔잖아. 노마설. 늙은 말이 이제 뭐가? 기억나시죠? 네, 끊어계신 분 나왔네요. 다행이다. 어때요? 경험 하나는 뭐야? 말이 늙었어. 그로부터 2가지의 깨달음이 도출되지. 주인의 깨달음과 늙은 말의 깨달음이 도출되잖아요. 주인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죠? 고생했으니까 이제 자유로워져라. 늙은 말의 깨달음은요? 아니 늙으면 늙은 대로 쓸 곳이 있을 텐데 왜 나를 무시하느냐는 깨달음이 제시했지. 죄송해요. 야 잠깐만 넘치네요. 이거 안 좋고요. 책은 가져오시죠. 마리오라는 거.
좋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저희 지금 독서 이강하고 문학 이강하고 있고요. 다시 들어가서 어때요? 이번 주 세븐데이즈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늙었다는 경험 하나로부터 주인의 깨달음과 늙은 말의 깨달음이 나오는데 늙은 말의 깨달음이 주인의 깨달음을 비판하는 식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 경험 하나로 두 개의 깨달음이 나올 수 있고 이 두 개의 깨달음은 대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나? 대립 지점을 파악해야 되고 이러한 대립되는 깨달음들을 A vs B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수필, 갈래복합에서는 수필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필은 여러분 EBS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대비가 안 돼요. 어떻게 읽는 연습을 하시라? 수필은 대부분 경험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깨달음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생각을 가지신 상태에서 요 5가지 이론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 갖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 내용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드디어 실전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용 지문이라고 되어 있는 그렇죠. 가나 지문이 나와 있고 문제는 이제 5개의 문제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시원하게 따로 시작할게요. 이 시험 25학년도 3월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였는데 1등급 컷이 79점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게 지랄맞은 시험이라는 걸. 그래서 그렇죠. 복합 세트 그렇죠. 고전 논문과 수필로 구성된 복합 세트인데 이것도 난이도가 나름 있습니다. 요거 한번 다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문제 1에서 5번 문제 시간은 여러분 원래는 7분을 드려야 맞지만 여러분들 고2니까 그리고 아빠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8에서 9분 정도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8분 정도 지나고요. 간단합니다. 네. 읽고 이해하고 근거를 자꾸 판단하면 돼요. 그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고 이제 답도 안 찍고 넘어가면 늘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이해되고 해석되는 부분을 바탕으로 정답의 근거를 찾고 해야 실력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예. 지금 9분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답을 적어놓고 예. 그리고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답정론의 백기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끝까지 고민해서 답을 내고 왜 그럼 저게 답이지? 라는 걸 항상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약속된 시간이 되기 때문에 답을 일단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가 일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2합 4를 할 수 있으면 연구대를 할 수 있다. 무슨 말을 한 거지? 정시로 연구대 가려면 어떻게 해요? 연구대 가려면 여기 5합 한 7 정도 나와도 연구대 가지 않나? 그쵸? 있는 것한 2개 정도 있어도 정시에서 가지 않나? 미안합니다. 얼마나 빡세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때는 이제 재수생들이 좀 줄 거라서 예 정시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이제 내신 집어던지지 마시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아무튼 뭔가 좀 재밌는 잡설을 해볼까 했는데 실패한 것 같고요. 예. 좋아요. 예. 저는 5합 5였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름이 없었어. 좋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 일단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지랄맞은 시험이었습니다. 1등급 과시 79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게 문학이 어렵다기보다 사실 독서가 진짜 좀 어려웠어요. 저도 이 당시에 시험을 볼 때 독서만 43분인가 썼거든요. 걔 나간 거야. 원래 독서 한 35분, 36분 정도에 끝나야 되는데 걔 나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문학에서 쫓기면서 풀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학의 난이도를 좀 높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방금 본 질문에도 이 시험에 오답률 4위였던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시험에 대한 설명 간단히 드렸고요. 예, 일단은 그래 실제 시험장에 갔다고 해보자. 그럼 어쩔 거야? 둘 다 모르는 작품이야. 보기 봐야지. 보기를 봤는데 어때요? 기분 나쁘죠? 아무 쓰잘데기 없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보기예요. 질문이 나오는데 질문을 이런 식으로 쓰인다. 그렇죠. 도전에서 뭐 서리법 없는 적 있나?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이 작품을 잘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운문, 시라면은 일단은 상황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신경 써보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말들이 오가고 있네. 이 정도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이 시의 앞부분, 이 고전 시의 앞부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봅시다. 첫 번째, 이 몸이 천지간에 쓰일 때가 전혀 없어. 30년 세월을 흐지부지 보낸다. 굉장히 슬픈 구절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은 화자인 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화자인 내가 어떻대요? 세상에 쓰일 데가 없대요. 그래서 어때? 30년 정도 그냥 흐지부지 보냈답니다. 처음에 이 구절 읽고 울었었거든요. 아, 미안해요. 저도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저도 이제 한 34살, 35살 때 백수를 죄송합니다. 34살, 35살까지 백수를 했었어요. 이 시험 저 시험 준비하다가 흐지부지 보낸 거지. 그거 어때? 30년 세월을 흐지부지 쓸모없이 보냈대. 읽으면서 눈물이 났죠. 근데 열받는 내용은 뭐야? 저는 뭔가 계속 이 시험 저 시험 준비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떠대요? 풍류, 낭만과 정치, 어떤 높은 취향을 말하는 거죠. 풍류와 정치가 끝이 없어. 선계 인연도 여기서 말하는 선계는 여러분 신선계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때? 내가 현실에서는 되게 쓸모없지만 뭐 마치 뭐 전생에 신선이랑 인연이 있었나? 다행스럽게도 뭘 하고 다녔대요? 녹수청산의 분수대로 다녔다. 자 그럼 여러분 녹수청산은 뭐겠어요? 녹색 물과 푸른 산, 한마디로 아름다운 자연이 되겠지. 아름다운 자연을 어떻게 했답니까? 내 분수에 맞게 다녔대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분수저라서 이제 취업은 안 되는데 유럽 여행 간 거야. 아 미안하다. 유럽 여행 갔다 오고 책 쓰고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일하는 새끼들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아 가끔 있어요. 이제 취업 안 되니까 유럽 여행 가서 책 쓰더니 갑자기 인플루언서 된 사람.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예. 이 실제 세상에서는 뭔가 큰 벼슬 못하고 전혀 쓸모가 없었는데 다행히도 어떻다고요? 아름다운 자연은 자기 분수에 맞게 보러 다녔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죠. 무슨 변화가 생겼어요? 잠깐 동안 병이 들었대. 아, 이 사람 아팠구나. 아프니까 뭐 하겠어요? 자연구경 다니던 거, 아름다운 자연구경 분수대로 다니던 거 못하게 되었겠지. 여러분 이 시골집이라는 공간을 닫았다고 하고 있죠. 그럼 이 시골집은 뭐겠습니까? 자연구경이나 여행을 준비하던 장소가 되겠지. 자연구경이나 여행을 준비하던 장소일 거예요. 그걸 문을 닫았대. 그래서 몸이 아파서 한동안 자연구경을 못 다녔다라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뒷절에 어떤 스님을 말하는 거죠. 새로운 인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뒷절에 어떤 중이 나한테 뒷절에 어떤 중이 뭐래요? 시끄럽대요. 왜 시끄럽다는 거지? 지팡이 천천히 짚고 와서 나에게 하는 말이 뭐랍니까? 자, 지금 무슨 상황이죠? 내가 원래 세상에 쓸모는 없었지만 분수에 맞아서 자연 구경하고 다녔어. 근데 병이 들어서 지금 그거 못하고 있어. 그때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이 스님이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 때도 이 고전 논문 하시는 분 알 텐데 흔히 말하는 화자 변경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라는 화자가 계속 말하다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미리 체크를 해드리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어때? A 중이 나에게 해준 말. 자, 중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네가 앓고 있는 병, 그것을 내가 모르겠는가? 여기서 너의 병, 다 아시죠? 화자인 나가 되겠지. 내가 모르겠는가? 이 내는 바로 이 스님, 중이 되겠죠. 내가 모르겠는가? 너의 병은 뭐다? 천석고왕이다. 아, 야, 천석고왕 기억나지? 우리 한 2주 전에 했어요. 천석고왕. 다 아시죠? 새로 보는 것 같은 표정하지 마세요. 아, 잠시만요. 다 아시는데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오죠. 천석고왕. 이거 병이냐? 무슨 병? 아, 죄송합니다. 이거 여러분 2주 전에 했어요. 천석고왕이 뭐냐면
기억나실 거야.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걸리는 병이지.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걸리는 병. 그리고 초석보암이랑 똑같이 쓰는 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기억나? 연하고질. 왜 아가 한 명도 없죠? 아 있었죠? 연하고질. 이거 한 2주 전쯤 했습니다. 아 복습 좀 해주세요. 왜 너무 슬퍼. 천석보암 연하고질 제가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왜 뭔가 이 자연 조화 속세 싫어 막 은둔할래 이러한 작품에서 갑자기 주인공이 병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게 진짜 아픈 병이 아니라 자연을 사랑해서 걸리는 병 천석보암 다른 말로 연하고질의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전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아무튼 여러분 천석보암 휴 여러분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걸리는 병이에요. 이 병의 치료법은 뭐겠어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병의 치료법은 자연을 너무 사랑해. 자연을 맛보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의 치료법은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걸리는 병이니까 자연을 구경하는 게 치료예요. 그러니까 중이 제안하는 내용이 뭡니까? 보세요. 봄바람이 느릿느릿 불고 꽃은 거의 다 졌다. 봄 중요한 계절적 배경이 등장하고 꽃이 거의 다 졌대요. 그럼 봄 중에서도 이거 늦봄이겠네 싶죠? 근데 어때요? 산중에 비가 개고 날씨도 맑대. 날씨도 좋대. 그러니까 어때? 아 이 사람아 철없이 누워있을 거냐? 지팡이 짚고 바로 가자꾸나. 어디를 가자는 거야? 바로 자연 구경하러 가자는 거죠. 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그런가? 예를 들어서 뭐 마라탕 중독증이 있어. 마라탕 중독증에 대한 치료는 마라탕을 끊게 하는 건가? 근데 당장의 치료법은 마라탕 한 그릇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시가 이상한데? 여러분 천석보암 연하고질의 치료법은 자연을 보게 해주면 됩니다. 자연으로 놀러 가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자연으로 놀러 가라라는 말을 해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행을 출발하게 되었죠. 야 그럼 이 다음부터 다 뭐겠어? 여행에서 얻는 어떤 과정이 되겠지. 그렇죠. 장 보고 새 지적이고 길이 이어져 있고 말 타고 가고 막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 한 번만 해볼까? 오케이. 자주 등장하는 표현 한 번만 보겠습니다. 니은에서 여러분 방초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진짜 자주 등장하는 언어거든요. 방초는 무슨 뜻이냐면 향기로운 풍이라는 뜻입니다. 시냇가에 향기로운 풍이 동쪽으로 이어져 있대요. 자연스럽게 그 길을 바라보고 있죠. 마치 그 길로 갈 것처럼.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여기부터는 쭉 어떤 여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가볼게. 어때? 아이 종 불러내. 그렇지. 좀 있는 사람이니까 종도 한 명 데려가야지. 뼈들어간 여인말 타고 가요. 그렇죠. 비싼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람보르기니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경차 같은 거 하나 타고 가는 겁니다. 채찍 쥐고 마음대로 가게 하니 때마침 3월 3일 아름다운 계절이다. 3월 3일은 3월 3일을 말하고요. 물론 음력 3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한 5월쯤 되는 늦봄이겠죠. 여기서도 어쨌든 봄이라는 계절 배경 느낄 수 있고. 자 그래서 여행 가다가 만난 사람들 누구예요? 아이들과 촌로들. 촌로는 여러분 촌늙은이라는 뜻인데 그냥 늙은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이들과 늙은이 어때요? 봄의 힘을 못 이겨서 탁주 술병 메고 노래 부르고 오락보락 다니는 모습이 참 한가롭게 느껴져요. 그렇지.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석양이 비낀다. 저녁으로 변하고 있죠. 말 등에서 잠이 들었대요. 지금으로 치면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거야. 말이 알아서 저절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어때? 첩첩 산골짜기를 꿈속에 지난대요. 주인은 졸고 있고 말이 알아서 산골짜기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주천서 흘러내린 물이 청년포에 닿았거나 주천과 청년포는 전부 다 지명 이름이에요. 미안합니다. 올리고 쓸걸. 즉 여행 과정이 쭉 소개된 거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어려울 거 없죠. 중요한 이유. 이 부분이 문제에서 중요했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까지만 보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이유입니다. 망망대항이 그 앞에 둘러있대요. 망망대항. 그래 이런 한자어를 알면 좋지. 망망대항은 뭐죠? 이거 바다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앞에 둘러 있는데 바다가 어떻게 보인대요? 대지와 산을 흔드는 것처럼 보인대요. 바다가 굉장히 규모가 크게 있나 봐요. 밑 없는 큰 구렁이, 구렁이란 뭐냐면 여러분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한없이 쌓인 물이 망고의 한결같이 차고 주는 게 있었던가.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부터 요 부분까지가 뭐가 될까? 이 사람이 여행을 하다 만난 바다에 대한 감상이 됩니다. 자연 구경하는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바다를 만났는데 바다에 대한 감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에서 중요했지. 잘 봐. 망고의 한결같이 차고 줄어들미 있었던가? 망고란 여러분 뭡니까? 망고는 오랜 세월을 가요. 바다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대요. 차고 줄어듦이 있었던가? 이 말 뒤집으면 어떻게 돼? 나는 차고 줄어드는 것을 본 적이 없다가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약간 이제 낭만 없는 이과생 분들은 밀망과 썰물이 차고 줄어드는데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다를 기준 강과 바다를 한번 비교하면 생각해 보세요. 강은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나면 막 차고 줄어들잖아. 근데 바다는 어때? 잘 안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때? 이 사람이 느낀 건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오랜 세월 동안 바다는 한결같대. 차고 줄어드는 그런 변화를 본 적이 없대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뭘 느끼고 있어요? 아, 불변성을 인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불변성을 인식한 장면이에요. 바다는 어떻게 한결같이 차고 줄어든 없이 늘 불변한 모습으로 있지? 불변성을 인식하고 던진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잘 보세요. 천지간 장한 경치 반 이상이 물이로다. 그렇죠. 바다 앞에 보이면 반 이상 물만 보이죠. 아마도 저 기운이 무엇으로 생겼는고 화제가 지금 궁금한 건 뭐야? 바다의 기운을 궁금해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윤리화 사상 혹시 하신 분 있나? 이와키 아직 안 들어왔나? 죄송합니다. 갑자기 윤리화 사상 얘기. 이와키 몰라요? 이는 원래 볶이는 재료다. 아, 쏘리 패스할게요. 여러분, 저 기운을 물어봤다는 건 자연스럽게 이건 배경 지식이야. 사실 안 써도 돼. 성리학자로 봤을 때 그 어떤 재료나 근원이 궁금했을 거야. 그래서 저 많은 물이 어떤 재료로, 어떤 근원으로 생겼는지 이거는 좀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 아, 성인을 만나면 물어봐야지 하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 이 사람은 불변성은 인식했지만 바다가 무슨 기운, 무슨 재료와 무슨 근원으로 생겼는지는 좀 궁금해서 훌륭한 사람 만나면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잠깐만 넘어가려고 했는데 요거까지만 하자. 바이길 익숙한 중 새로운 인물 여기까지만 딱 볼게요. 자, 바이길 익숙한 중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또 이 인물의 역할을 물어보는 게 문제에서 나왔었죠. 잘 보세요. 바이길 익숙한 중에 하는 일이 뭡니까? 가마를 느슨히 내게 한다. 여러분 가마가 뭐죠? 그동안은 꽃가마 타고 가잖아요. 이동수단입니다. 이 바이길이 익숙한 중한테 이동수단을 내게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동수단을 내게 했으니까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지를 파악하면 좋잖아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어요? 깎아지는 험한 벼랑에서 청옥산 속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이 바이길 익숙한 중이 해줄 일은 뭐야? 말 그대로 바위 절벽에 험한 벼랑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나 혼자 여기 건너기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익숙한 중이 나타나서 가마를 가지고 이 사람을 이 위험한 깎아지는 험한 벼랑에서 청산으로 이동시켜주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제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요. 바로 또 다음 작품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뒤에 부분은 이제 이 정도의 상황이 파악됐으면 여러분 뒤에 부분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보기 문제 보면서 한 번 정도 더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작품입니다. 나작품은 장르적으로 여러분 고전 수필이에요. 이거 이게 바로 수필이에요. 그럼 제가 수필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라고 그랬죠? 수필은 근본적으로 경험과 깨달음이다. 여기서 재밌는 거 여러분 아픈 줄거리가 경험이야.
이만큼이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어떤 경험이 제시됐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바람도 많이 부는데 문도 안 단 집에서 산다는 거야. 그럼 어때요? 문으로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집도 막 흔들리겠죠. 그런 경험 하나가 제시됐습니다. 그럼 이 경험으로부터 두 개의 깨달음이 이 글에서 제시돼요. 어떤 사람의 깨달음과 이 당사자인 성능자의 깨달음이 제시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표 좀 해볼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봐. 이 경험으로부터 깨달음이 어떤 사람의 깨달음이 나오고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바람 부는 곳에 문도 안 달고 사는 걸까? 그에 대한 어떤 사람의 깨달음이 나오더라. 이에 대해서 성능자가 생각하는 본인의 깨달음도 나오고. 그래서 이 깨달음을 한번 표로 정리해 본다고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한번 질문. 여러분 혹시 독해하면서 표 쓰시는 분 있나요?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좋은 독해 도구예요. 저는 잘 안 써요. 왜? 제가 직선을 잘 못 그려서 칸이 많아지면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안 쓰거든요. 아니 여러분 은근히 제가 잘 안 써서 이게 항상 설명을 좀 덜 드리는데 표 이번 기회에 한번 보여줄게요. 표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독해 도구예요. 여러분들 독해하실 때 한 번씩 그려보세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직선을 잘 못 그려서 잘 안 쓰지만요. 자 그럼 봤을 때 이 경험 바람 부는 곳에서 문도 안 달고 사는 사람이라는 이 경험으로부터 어떤 사람의 깨달음은 뭡니까? 요만큼이 이제 어떤 사람의 깨달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바람은 요동치는 것이고 집은 편안한 것입니다. 편안한 거처한 것이 요동치는 것을 면치 못하고 요동치면서도 편안함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바람과 집이 서로를 끝없이 따라다닙니다. 즉 어떤 사람의 깨달음은 뭐냐면은 바람이랑 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이런 것, 집은 이런 것, 속성을 구분하고요. 이 구분되는 속성들끼리 어떻게 된다? 따라다녀요. 이 정도의 결론을 냈어요. 어떤 사람의 깨달음은 뭐라고요? 이 경험으로부터 깨달음은 뭐라고요? 두 개의 구분되는 속성이 있고 이 구분되는 속성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저런 집에서 사는 거다라는 결론을 낸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 듣고 성승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숨 쉬고 탄식하고 있어요. 이거 긍정적 반응이야, 부정적 반응이야? 당연히 부정적 반응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는 시간에 이 문제 왜 이게 답인 것 같니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를 들려줬어. 그럼 제가 한숨 쉬면 탄식하고 있대요. 그 뭐야? 너 틀렸어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부터 성자의 깨달음은 어떤 사람을 그럼 자연스럽게 어때?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왜? 이 반응 때문에. 이 깨달음을 보고 한숨 짓고 탄식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여러분 성능자의 깨달음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까? 사실 쉽진 않거든요. 쉽진 않은데 진짜 간략히만 해볼게요. 자 일단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 바람은 진실로 사실을 기록한 것이면 자네가 그 설명하기를 원하는 건 해와 될 추위를 땅에 가르칩니다. 해는 양을 받고 자 여기서부터 집중해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나 바람은 그렇지 않답니다. 자 그럼 바람의 속성 하나 나왔죠. 여러분 잘 봐. 바람이 아닌 다른 자연물들의 속성은 뭐죠? 바람이 아닌 다른 자연물 1번 오로지 한 가지의 기능만 한다. 또 다른 속성 2번 서로 통하지가 않는다. 근데 바람은 그렇지 않대요. 그럼 여러분 바람의 속성은 뭐겠어? 한 가지의 기능이 아닌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고 바람과 관련된 건 모두가 서로 통할 수 있다가 되겠죠. 일단 이게 바람의 속성으로 제시했고 그 다음부터는 어때? 쭉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으로 방향을 설명해? 그럼 한 방향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72가지의 방향까지 늘어날 수 있고 또 어때요? 바람은 한 가지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곳을 통할 수 있다. 다 어때요? 북쪽에만 부는 게 아니라 남쪽에서도 불 수 있고 왕이 사는 곳에만 부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 집에도 불 수도 있고 큰 나무를 뽑아버리는 무서운 바람이기도 하지만 굽은 싹, 어린 싹을 펴주기도 하는 그런 어떤 친절한 바람이기도 하고 얼음을 얼리기도 하지만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바람이다. 즉 뭐예요? 바람은 여러분 구분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후로 제시되는 내용은 뭐야?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사라졌다. 그것도 바람이다. 바람 덕후 새끼예요, 이 새끼는. 역사적으로 협력하던 사람과 대립하던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모두 바람이다. 잘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도 바람이고 도 바람이다. 옛날 도 바람이고 지금 역시 도 바람이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람과 다른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죠. 왜? 바람은 모든 것입니다. 여기가 가장 이 두 사람의 큰 차이점입니다. 어떤 사람의 깨달음은 뭐라고요? 일단 바람은 흔들림, 지입은 편안함. 구분하고 무언가를 설명했어요. 근데 성문자는 뭐라고요? 바람은 그런 게 아니야. 바람은 모든 것이 될 수 있어. 바람과 무엇을 구분하지 마. 이게 가장 핵심적인 태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봤을 때 잘 보세요. 마지막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명자는 당사자였죠. 그 바람 부는 곳에 문도 안 짓고 사는 당사자였어요. 왜 사는 거예요? 왜 사는 거냐고요? 바람이 추하는 데에서 길이 있다. 내가 정신만 모으고 있으면은 바람이 가해 오더라도 그것을 어기지 않고 거스르지 않으면은 바람이 날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편안함도 없고 요동도 없고 바람도 없고 집도 없고 무엇을 면했다고 기뻐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전부 다 뭐야? 그냥 바람을 받아들이면 구분 짓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나는 문을 안 달고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성명자가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구분하지 않는 전부 다 바람으로 설명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그대 말, 이거 누구 의견이겠어요? 너의 말, 그대 말. 바로 아까 나왔던 어떤 사람의 말이겠지. 어떤 사람의 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너처럼 이렇게 바람은 흔들림, 지금 편안함 구분하는 생각, 그러한 생각은 어떻다?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뭐다?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너처럼 무언가 구분짓는 태도는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살짝 비판하고 있죠. 네, 그렇게 구성된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죠. 예, 표로 간단하게 그렸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이걸 이해하시는 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읽으면서 세부 내용은 좀 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좀 핵심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문제에 대한 정답들을 한번 구성해 보기로 하죠. 자, 1번 문제입니다. 휴, 1번 문제. 정답은 1번이었죠. 가는 나와 달리 특정한 계절적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특정한 계절적 배경은 뭐였어요? 봄이었잖아요. 본문에서 어때? 때마침 봄이니까 날씨도 좋으니까 봄이니까 출발해라. 그래서 이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주제 뭐였어요? 자연환경이었잖아. 자연환경이라는 이 주제의 시기를 더 높여주고 있지. 나에서는 여러분 특별한 계절적 배경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냥 바람 많은 곳에 문도 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두 가지 깨달음이었지 특별한 계절적 배경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이 맞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 한번 구성해봤고 2번 문제로 가볼게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아마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었죠. 인물들의 여유로운 행동을 열거하고 있고 이 열거가 왜 열거하고 있느냐? 여로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 여로는 뭐예요? 여행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3번 선지가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의 여유로운 행동이 열거되는데 그 이유가 뭐야? 나와 함께 여행 가지 못해서 아쉽다. 이 느낌 때문에 행동을 열거해야 돼. 이게 전혀 아니죠. 전혀 드러나지 않지. 디귿부분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볼까요? 디귿부분 어땠어? 때마침 아이들과 촐로들이 추능을 못 이겨 탁주병을 둘러매고 있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오락오락 다니고 있죠. 어때? 행동 열거는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이 나와 함께 여행하지 못해서 아쉽다를 표현합니까? 전혀 아니죠.
그냥 여행길에 만난 사람들의 여유롭고 한가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나와 여행 가지 못해서 아쉽다. 이건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말이었고요. 3번 문제로 가봅시다. 야 이제 그렇지. 어렵지 않죠? 이거 아까 설명해드려서 정답은 여러분 4번이었죠. 뒷절의 중은 어떤 사람이었지? 병에 걸려서 여행을 멈춘 나에게 너의 병은 오히려 자연을 봐야 낫는 병이다. 빨리 여행 가라. 그래서 여기서 그래 여기서 청석보안 같은 얘기를 했잖아. 마침 봄이다. 날씨도 좋다 얘기했잖아요. 여행 가라고 격려하고 있지. B의 바위길에 익숙한 중은 어땠어요? 요정에서 마지막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이동의 어려움이었지. 왜? 바위절벽을 지났어야 됐잖아. 바위절벽 같은 위험한 곳을 이동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뒷절에 바위길에 익숙한 중이 가마를 메고 넘어가는 걸 도와줬었죠. 그래서 이 두 개 전혀 거칠 것 없이 맞는 설명이 됩니다. 좋습니다. 4번 문제로 가보죠. 4번. 나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정답은 여러분 5번이었지. 5번 어디가 잘못됐어요?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이 여긴다. 이거는 무언가를 구분하지 않는 태도죠. 즉 구분하지 않는 태도가 된다는. 근데 여러분 경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누구에 대한 평가였지? 바람은 흔들림, 집은 편안함이라고 무언가를 구분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였다. 즉 이 선지는 뭐야? 구분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다면 구분하지 않는 것이 된다. 구분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다면 구분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선지가 돼. 그래서 잘못했고. 뭐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구분하지 않는 거 이게 성론자의 태도라면 경계를 벗어날 수 없는 거 이게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였습니까? 사실상 이 선지는 뭐예요? 성론자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5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휴. 무려 오답률이 70%입니다. 네. 10명 중에 7명이 틀린 문제라는 거예요. 왜일까? 왜겠어요? 이 정답이 1번이라 한 오답률 10%는 올랐을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설명한 내용이긴 한데 잘 보십시오. 만구의 한결같이 차고 줄어듦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언제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요? 불변성을 인식하고 하는 질문이에요. 불변성을 인식하고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변한 적이 없었네. 쟤는 늘 한결같네. 불변성을 인식하고 던지는 질문인데 이 1번 선지에서 기준으로 잡는 건 뭐예요? 자연의 불변성을 기준으로 잡고 자연의 불변성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이 틀려버렸죠. 이 사람도 불변성은 알고 있다니까요. 하다가 한결같다는 건 알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알 수 없는 건 뭐였어? 하다가 무슨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몰랐지. 그래서 기준은 여러분 자연의 불변성입니다. 바다가 무슨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아니라 자연의 불변성이 기준이에요. 근데 뭐다? 이 사람도 자연은 바다는 한결같이 차고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불변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소리였습니다. 자, 이거는 오답선지도 한번 갈게요. 혹시 3번 찍으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그냥 패스? 그냥 할게요. 예. 왜냐면 3번이 이상한데 3번이 당시 37.5%가 들었어요. 야, 이 문제의 오답률 70%잖아. 정답보다 더 많이 찍은 선지가 여러분 3번 선지입니다. 잘 보세요. 나무하는 아이들이 던진 지난 일에 대한 질문은 앞절의 상자의 답변으로 이루어지면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고 이 부분만 보고 좀 이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앞작품, 가작품의 왼쪽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미음 아래 부분이에요. 미음에서 두 줄 내려와 보시면 여러분 어때? 나무하는 아이들이라는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고 친한 일 좀 물어보자. 이거는 화자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화자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질문이 몇 가지였는지 혹시 파악하시는 분 계십니까? 화자가 물어본 내용이 몇 가지였는지.
첫 번째 화제의 질문이 뭐예요? 1. 바람에 움직인 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내려진 지, 그것이 사라진 지 몇 해 정도 지나니? 화제의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나왔고요. 화제의 질문 두 개가 나와요.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요게 바로 두 번째 질문이야. 짝이 없는 옛 성문. 그렇죠. 성문이라는 게 원래 두 개로 짝을 지어야 되는데 한쪽만 달려 있었나 봐요. 짝이 없는 옛 성문. 그거 어느 때에 쌓였니? 그래서 여러분 화자가 질문을 두 가지 했습니다. 바윗돌에 대한 질문과 성문에 대한 질문을 했죠. 자, 그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의 말입니까? 여기서 이만큼이 여러분 상좌의 말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 자,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겠죠? 이 손님은 도대체 누구 시기에 여기 들어와 계십니까? 역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때? 하나의 질문을 한 다음에 나 메고 생기줄을 차고 있는 저는 앞절에 상좌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 자주 나오는 표현 아니지만 한 번만 하자면 상좌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스님의 제자를 상좌라고 합니다. 혹은 스님을 준비하고 있는 스님 후보생 이런 사람들을 상좌라고 불러요. 아까 나무하는 아이들 알고 보니까 스님의 제자이자 스님의 후보생 같은 애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람 이 상좌가 뭐라고 대답을 해줍니까? 뗄나무 하러 와서 무심히 다녀오니까 1번 대답. 진간함이 없어진지는 우리 알겠습니다. 2번 대답. 하지만 그 밖의 일은 피리 소리에 묻어뒀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즉 여러분 화자가 두 가지 질문을 했고 상좌도 두 가지의 대답을 한 거예요. 1번 대답과 2번 대답. 여러분 1번 대답은 뭐죠? 진관암이라는 바위가 없어진 거 우리가 아는 일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뭐죠? 모르는 일은 저희는 보통 피리 소리에 묻어둡니다. 그래서 아는 거에 대한 대답과 모르는 일에 대한 대답 두 가지 대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문제의 선지로 돌아가 볼게요. 뭐라고요? 나무하는 아이들에게 던진 지난 일에 대한 질문 몇 가지 했죠? 두 가지 했죠. 질문 두 가지 했는데 상좌가 몇 가지 답변했죠? 두 가지 답변했죠. 근데 그 답변 첫 번째 답변은 뭐라고요? 바위 없어진 건 알아요. 하지만 모르는 일은 피리 소리에 묻어둡니다.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답변과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답변 두 가지 답변이 이루어졌으니까 그에 대한 구분 전혀 문제가 없죠. 네, 그래서 3번은 오답선지였지만 이게 정답보다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찍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한 지문 열심히 좀 잘 살펴봤고요. 혹시 다른 선지지만 물어보고 싶은 거 있나요? 없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네, 여러분 다음 잠시만요. 너무 기운을 쏟아내기 좀 쉽지 않네요. 다음에는 여러분 똑같은 질문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26학년도 구모라고 되어 있는 이 질문을 보시면 되고요.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앞에 모의고사보단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겠어요? 9월 모의고사는 여러분 수능 출제 기반인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보면 교육청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더 잘 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니까 수능과 가장 가까운 모의고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있죠. 여러분 이 작품 가나다 세 작품이 있는데 무려 가 작품과 나 작품이 EBS 수능 특강에 나왔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 이거 보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간 조절을 문학에서 하라는 이유가 여러분 만약에 내년 수능 특강 잘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독서에서 시간 오래 썼어. 근데 딱 보니 어때? 가나 작품을 아는 상태예요. 그러면 다만 읽고 풀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여러분 거의 한 3에서 4분을 아낄 수 있어요. 3에서 4분 여러분 수능에서 3에서 4분이면
등급 2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가나 작품이 수능 특강에 실렸던 작품이었고 고민되는 게 이제 이 작품의 해설을 드리고 약간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을 아는 상태에서 풀게 하는 느낌을 가지게 할까 아니면 그냥 냅다 풀어보게 할까 굉장히 고민되거든요. 좋아, 같은 조건으로 만듭시다. 수능 특강을 공부했다면은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갔을 거다라는 판단하에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가작품은 제목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화전가. 화전이 뭐죠? 화전.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꽃으로 붙이는 절이에요. 근데 이거 언제 붙이냐면은 화전놀이를 가서 붙이거든요. 화전놀이가 뭐냐? 이게 어때요? 조선시대에 여성들이 봄에 꽃놀이 갔던 게 여러분 화전놀이예요. 그래서 대충 여러분 조선시대 여성의 삶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맨날 그 있잖아요. 예, 그런 삶. 예. 근데 어때? 이 화전놀이를 가는 하루만큼은 자유롭게 꽃 구경도 하고, 예. 거기서 이제 전도 부쳐먹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전놀이라는 게 여성들이 살짝 이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놀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가사고요. 그러니까 꽃놀이를 갔으니까 여러분 뭐가 써 있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렇지. 그 꽃놀이 가서 만난 전경이라던가 꽃놀이를 가기 전에 어떤 준비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아시면은 그래도 살짝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짧은데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구조만 잡아드릴게요. 제가 다 해석해드리기보다는 구조만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렇듯 좋은 해에 이때가 언제냐? 불안불열 삼춘이에요. 자, 불안불열 삼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불한, 춥지도 않고 불열, 덥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춥지 X, 덥지 X. 삼춘, 요것도 잘 알아두세요. 삼춘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통 봄의 3개월을 삼춘이라고 해요. 즉 3, 4, 5월달을 여러분 삼춘이라고 부릅니다. 좋아요. 봄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꽃놀이 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패스해서 A에서 2줄 내려오시면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우리는 비록 여자이지만 그렇죠. 이 당시 여자들은 자유롭게 놀 수가 없었죠. 근데 뭐다? 화전놀이. 요 날만큼은 여자들끼리 모여서 그렇죠. 꽃구경 가고 화전도 부쳐 먹었습니다. 이러한 태평성세에 아니 놀고 무엇하리 무슨 말이에요? 서리법이죠? 아니 놀고 무엇할래? 무조건 놀자가 되겠죠. 네, 그렇게 시작이 되는 작품이고 이 중간 부분, 이 부분만 살짝 봐드릴게요. 아니 놀고 무엇하리에서 시작되는 백만년 요 구절부터 쭉 내려와서 소확산이 제일이다. 여러분 요 구절까지는 한마디로 꽃놀이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꽃놀이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정하는 거야? 일단은 언제 갈지 날짜 정해야죠. 그 다음에요. 이거 여러분 일부 여성들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여성이 다 모여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사람들 모아야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아이종을 급히 불러 앞뒷집에도 알리고 늙은 여자 젊은 여자 할 거 없이 전부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 모으는 과정.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봄에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이 좀 더 공감하실 텐데 봄에 꽃놀이 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사진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화장을 해야죠. 그래서 눈썹 다스리고 머리 꾸미는 거, 이 부분을 화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어때요? 예쁜 옷 입고 가야죠. 그래서 명주, 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을 같은 바람 배, 이 배는 천을 말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어떤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어. 날짜 정했어. 그 날짜가 되니까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딱 사람들 모은 모습 보니까 다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왔어. 그럼 어때요? 어디로 가야 할지 장소 정해야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밑에 나오는 용산이나 매봉이나 소학상 같은 건 뭐가 돼요? 전부 다 지명, 장소가 됩니다. 네, 요러한 구조, 요렇게 시작되는 작품이라고 알고 계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내용들을 한번 해석해 보시고 나 작품도 예, 이것도 송특강에 나온 작품이니까 요 정도는 알고 들어간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 작품. 일단은 나 작품은 첫 번째 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공명을 헤아리니 영역이 반이로다. 무슨 뜻일까요? 공명이 뭐죠, 여러분? 부귀 공명. 그렇죠. 공명은 여러분 부귀가 경제적 성공이라면 공명은 여러분 정치적 성공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름을 드높이는 행위지. 정치적 성공을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정치적 성공에는 영역이 절반씩 있대요. 그럼 영역이란 말은 뭘까? 영은 여러분 영예. 한마디로 영광 같은 좋은 가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욕은요, 치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성공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어때? 영광도 있지만 치욕스러움도 절반이나 들어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벼슬 그만두고 자연에서 나는 이제 명예를 쫓지 않을래, 공명을 쫓지 않을래, 자연에서 행복하게 사는 과정이 소개된 작품이고요. 가작품은 송특강이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에서도 해석하셨어야 됐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 가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나작품을 파악한 상황에서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 요거 푸는 데는 조금 시간을 더 깎아보도록 할까? 7, 8분 정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푸는데 7, 8분 정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17분 정도가 지났고요. 아마도 대부분은 답이 나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또 정답을 공개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한 문제 남았으면 좀 끝까지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여러분은 그래 내년에 수능 특강 적어도 진짜 고전만큼은 꼭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현대 문학이야 일부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전은 진짜 내용을 알면은 발췌도구로도 풀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뭔가 보통 문학 한 세트에 7, 8분 정도 시간 잡는데 이거 가나 수능 특강에서 배워서 기억난다 싶어서 이제 안 읽고 푼다 하면 이거 3, 4분 내에도 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내년에 이제 높은 등급이 꼭 필요하신 분이다 한다면은 내년에 수능 특강도 빼놓지 않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뭐 3월 1학기까지 내신 챙기느라 아마 수능 특강 대비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근데 아마 학교에서도 3년 1학기에는 수능 특강을 교재로 쓰려는 학교가 많아요. 좀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보다도 이 작품은 보기를 먼저 읽는 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됐었겠죠? 실제 시험에다 생각하고 보기를 좀 먼저 봤다라는 식으로 일단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보기 내용 어때요? 가는 사대부가의 여성이 지은 작품이고 사대부가의 여성이 어때요? 자연에서 화전놀이를 하는 상황. 상황을 알려주네. 이게 진짜 큰 복이죠. 나가 작품은 어떻게요? 이번에는 사대부가의 남성이 강호, 자연을 말하는 거잖아. 자연 속에서 지내는 상황을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높은 복이죠. 시에서 상황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의 대부분의 상황을 전부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히 고전 작품일수록 보기 먼저 읽고 푸는 방식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일단 오답률이 높은 문제, 시간상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2번 문제와 5번 문제 한번 정답 구성해보고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가 오답률이 은근히 높죠. 50%나 나왔는데 여러분 정답 1번이었어요. 왜 1번인가? 한번 보세요. 대상의 동적 속성에 주목하여 자연경물을 화려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기억 부분은 자연이 화려해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억 부분은 누가 화려하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볼까? 어떤 내용이었지? 사람들 모으는 부분이었잖아. 화전놀이 하려고. 그래서 어때? 앞뒷집 사람들 늙거나 젊거나 할 수 없는 늙거나 젊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인 모습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장식이 정말 호화롭고 찬란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뭐다? 자연경물을 화려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화전놀이를 가려고 모인 사람들이 화려하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50%나 오답률이 나왔다. 안타깝긴 한데 그만큼 그러게 수능 특강으로 대비를 잘 안 했을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슬픈 내용입니다. 되게 단순한 내용인데 오답률이 50%나 나온 문제였고요. 4번이 진짜 오답률이 높죠. 71%나 틀린 문제니까 10명 중에 3명밖에 못 맞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여러분 정답은 일단 1번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정답이 1번이죠. 시냇가에서 정관을 걸어놓는 것과 앞내에 고기를 낳고 뒷매에 약을 캐는 것에서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고 이랬는데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가가 안 돼요. 가에서 여러분 시냇가 나왔고 정관 이거 소치라고 나왔었죠. 근데 이들한테 시냇가는 어떤 장소죠? 놀러온 장소예요.
가에서 신학가는 여러분 하루 놀이가 허락된 놀러온 장소입니다. 여기에 머물 수 있어요? 아니요, 집에 가야 돼요. 다음날 시어머니 밥 해드려야 돼요. 아,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이거 파악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의 마지막 부분에 어때? 가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놀이 끝내고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일어난다고 해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요거를 파악하셨다면 여러분 가작품에서 이 자연공간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놀고 다시 집에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1번 손집이 정답이 1번이라서 아마 오답률이 높았을 거야. 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놀러온 장소고 머물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다음날 시어머니 수발 들어야 돼요.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1번이 잘못돼. 그래서 정답이 됐었죠.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의 논리가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70%나 틀렸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좀 그렇지만 보기 문제에서 어렵다 싶으면은 1번을 한번 조금 1번을 제대로 검증해보는 연습을 하세요. 1번이 정답이 되는 순간 이상하게 정답 오답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답률 높은 문제만 조금 해드려서 아쉽긴 한데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한테 배포되는 분석지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해설이 잘 돼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틀린 문제 꼭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앞 문제 세트보다 이 방금 우리가 푼 두 번째 문제 세트가 훨씬 더 수능에 가까운 문제예요. 진짜 수능 출제기간 출제했고 그래서 앞에서 조금 틀리셨어도 요 문제 세트에서 많이 맞으셨다.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또 쉬는 시간 잘 즐겨주시고 쉬는 시간 뒤에 또 써서 또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